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비누 있잖아요. 사실 이게 인류 역사의 어떤 물줄기를 바꾼 대단한 발명품이라는 점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제공해 주신 자료, 비누, 인류 역사를 바꾼 작은 기적,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이 평범해 보이는 물건 뒤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들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진짜 흥미로운 거 하나. 비누 이 말이 순우리 말이래요. 1677년 조선시대 문헌, 그 박통사언에 여기에 이미 비노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니 생각보다 훨씬 우리 가까이에 오래 있었던 단어죠. 네, 맞아요. 그 이름만큼이나 역사도 아주 깊습니다. 오늘은 이 작은 비누 조각이 고대 문명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왜 그렇게 오랫동안 일부 귀족들의 사치품으로만 머물렀는지, 그리고 어떤 과학적인 돌파구가 이걸 대중의 필수품으로 만들었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그 과정 속에는 빛나는 혁신도 있지만 또 한 개인의 안타까운 비극 같은 것도 담겨 있거든요. 와, 듣기만 해도 벌써 흥미진진한데요. 그럼 비누의 기원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고대 로마에서는 세정을 위해서 썩은 오줌이나 특수한 차력까지 썼다고요? 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야, 깨끗함에 대한 열망은 정말 오래됐나 봐요.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몸을 깨끗하게 하려는 시도는 인류 역사와 거의 함께했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비누랑 직접 연결되는 첫 기록은 1세기 로마 학자 플리니우스의 자연사,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갈리아인들이 동물의 굿기름, 그러니까 지방이랑 재를 섞어서 만든 물질에 대해 언급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유지, 기름이죠. 그리고 알칼리, 재, 이 둘의 반응이라는 비누화의 기본 원리를 보여주는 그런 초기 형태인 거죠. 그게 비누의 원형이군요. 그런데 그때는 이걸 지금처럼 몸 씻는 데 쓴 건 아니었다면서요? 용도가 좀 달랐다고요? 네, 맞아요. 플레니우스 기록이나 다른 정황들을 보면요. 주로 머리카락을 붉게 염색하거나 아니면 상처에 바르는 연고처럼 그렇게 사용된 걸로 보여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정 목적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던 거죠. 본격적인 세정용 비누의 등장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몸에 씻기 위한 비누? 우리가 지금 쓰는 거랑 비슷한 건 언제쯤 등장하게 되나요? 그 기원은 중동 지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특히 8세기경 시리아의 알레포 지역에서 만들어진 비누가 아주 중요한 기점으로 꼽히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올리브 오일하고 월계수 오일, 이걸 주 원료로 사용했어요. 상당히 발전된 형태의 고용 비누였고 이게 현대 비누의 직접적인 조상격으로 평가받습니다. 알레포 비누, 들어본 것 같아요. 올리브 오일에 월계수 오일이라니 원료부터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인데요. 이 기술이 유럽으로는 어떻게 퍼져나갔을까요? 십자군 전쟁 같은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거치면서요. 중동의 발전된 비누 제조 기술이 유럽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13세기 무렵에는 스페인 남부, 이탈리아의 사보나나 베네치아, 그리고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 이런 지중해 연안 도시들을 중심으로 비누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했죠. 특히 마르세유 비누는 지금까지도 그 명성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뿌리가 바로 이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역사가 오래됐는데도 아주 오랫동안 비누는 여전히 그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다는 점이 좀 의아해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대중화가 안 됐을까요? 단순히 기술이 퍼주는 속도, 이것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네,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원료 수급의 어려움, 특히 알칼리 성분을 확보하는 문제였습니다. 동물성 기름이나 식물성 기름도 물론 귀했지만 더 결정적인 병목 현상은 알칼리 성분인 잿물, 이걸 얻는 과정에 있었어요. 당시에는 나무나 해초를 태워서 얻는 채, 그렇게 탄산칼륨이나 탄산나트륨, 이게 거의 유일한 알칼리 공급원이었거든요. 나무를 태워서 재를 얻는다. 생각해보니까 엄청난 양의 숲이 필요했겠네요. 맞습니다. 대량 생산은 정말 꿈도 못 꿀 일이었겠어요. 정확해요. 비누를 조금 만들려고 엄청난 양의 나무를 베어 태워야 했으니까요. 비누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밖에 없었고 생산량 자체도 극히 제한적이었죠. 이러니 일반 대중에게 비누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었고 목욕은 아주 가끔 하는 행사가 되었죠. 이런 전반적인 비위생적인 환경이 중세 유럽을 휩쓴 흑사병 같은 대규모 전염병 창궐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청결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시대의 단면이죠. 위생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군요. 전염병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니. 이런 상황을 극적으로 바꾼 계기가 필요했을 텐데요. 여기서 그 유명한 니콜라 르블랑, 이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18세기 후반, 이제 비누 생산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알칼리 부족 문제, 이걸 해결하려는 노력이 막 집중되던 시기였죠. 그리고 1790년
프랑스의 외과 의사이자 화학자였던 니콜라 르블랑이 역사적인 돌파구를 마련합니다. 그는 아주 흔하고 값싼 원료인 소금, 염화나트륨이죠. 이걸 이용해서 비누 제조의 핵심 원료인 탄산나트륨, 즉 소다를 인공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개발해낸 겁니다. 이게 바로 르블랑 공정입니다. 소품으로 소다를 만든다니. 와, 이건 정말 발상의 전환인데요. 당시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에서 엄청난 상금을 걸고 이 방법을 공모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만큼 절실했던 문제였나 봐요. 네, 맞습니다.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가 1775년부터 무려 12,000리브르라는 거액의 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당시 노동자 몇 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현재 가치로는 대략 한 6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하니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던 과제인지 짐작할 수 있죠. 르블랑은 이 공모전에서 자신의 공정으로 당당히 우승을 차지합니다. 6억 원짜리 발명이라니 진짜 대단하네요. 그럼 이 르블랑 공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였나요? 어떻게 소금에서 소다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핵심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르블랑은 먼저 값싼 소금, 염화나트륨에 진황 황산을 반응시켜요. 그럼 황산나트륨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 다음 이 황산나트륨을 석탄가루랑 석회석이랑 같이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면 화학 반응을 거쳐서 우리가 원하는 탄산나트륨, 소다가 생성되는 원리입니다. 좀 복잡한 과정이긴 한데 핵심은 구하기 어려웠던 천연제 대신에 흔한 소금으로 인공소다를 만들어냈다는 점이죠. 아하, 그런 화학적인 과정을 거쳤군요. 비록 뭐 부산물로 염화수소 같은 좀 골치 아픈 물질도 나왔다고 하지만 일단은 소다를 대량 생산할 길을 연 거네요. 이 르블랑 공정에 가져온 변화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 파급력은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한 가격에 소다를 공급할 수 있게 되면서 비누 가격이 정말 극적으로 하락했어요. 수백 년간 귀족이나 아주 부유한 상인들, 그들의 전유물이었던 비누가 드디어 평범한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른바 비누의 대중화 시대가 열린 거죠. 비누가 흔해지면서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크게 달라졌겠어요? 위생관념부터 시작해서요. 네,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개인 위생 수준이 정말 비약적으로 향상되었고요. 이는 공중보건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람들이 손을 자주 씻고 몸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전에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많은 전염병들, 특히 접촉이나 오염된 환경을 통해 전파되는 질병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발생률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비누를 더 많이 쓰게 된 것만으로 질병이 줄어든다니, 놀랍습니다. 어느 정도의 영향이었을까요? 정확한 수치를 딱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많은 역사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비누의 대량 생산과 보급이 19세기 이후 인류의 평균 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그 기여도를 무려 20년 증가로 추정하기도 해요. 20년이요? 와. 물론 영양 개선이나 의학 발전 같은 다른 요인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값싼 비누를 통한 기본적인 위생 개선의 효과가 그만큼 막대했다는 거죠. 비누야말로 진짜 조용한 영웅이었던 셈입니다. 평균 수명 20년 증가라니. 와, 정말 비누가 세상을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인류에게 이런 엄청난 선물을 안겨준 르블랑, 정말 위대한 인물로 칭송받았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그의 말년은 상당히 비극적이었다고 나와 있어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성공한 발명가의 삶이 아니었던 건가요? 안타깝게도 그의 삶은 그 발명의 위대함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유력 귀족이었던 오를레안 공작의 후원을 받았어요. 연간 320톤 규모의 소다 생산 공장을 설립하면서 성공을 눈앞에 두는 듯했어요. 하지만 그가 성공의 단꿈을 꾸기도 전에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그 역사의 경랑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문에 그의 삶이 꼬였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1793년에 그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오를레안 공작이 혁명 정부에 의해서 단두대에서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르블랑이 설립한 공장마저 적의 재산이라는 명목으로 혁명 정부에 몰수당하고 말죠. 약속되었던 그 과학 아카데미 상금 12,000리브르 역시 끝내 받지 못했습니다. 후원자를 잃고 공장까지 빼앗기고 상금도 못 받고.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네요. 그럼 그가 발명한 기술, 그 특허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건가저 보호받지 못한 건가요? 더 기가 막힌 것은요, 혁명 정부가 그 혼란 속에서 그의 특허 기술마저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사실상 국가 소유로 공표해버렸다는 점입니다. 르블랑은 인류에게 엄청난 혜택을 준 자신의 혁신적인 발명으로부터 어떠한 정당한 경제적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모든 것을 잃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거죠. 이는 혁명과 같은 급격한 사회 변동기에 개인의 창의성이나 권리,
특히 지식재산권이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신의 발명이 오히려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니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비극적입니다. 인류 전체에는 축복이었는데 정작 본인에게는 저주가 된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1802년 나폴리옹이 집권한 후에야 공장을 돌려받기는 했지만요. 이미 오랜 고난과 배신으로 심신이 완전히 피폐해진 르블랑에게는 공장을 다시 일으킬 의지도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1806년 파리의 한 국립구빈원에서 권충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구빈원에서 자살이라니. 정말 가슴 아픈 결말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기술 발전의 이면에 숨겨진 개인의 희생, 이걸 다시 생각하게 하네요. 그렇죠. 그의 삶은 비극이었지만 그가 남긴 기술 자체는 살아남아서 퍼져나갔습니다. 영국으로 건너가서 1807년 리버풀 인근에 르블랑 공법을 이용한 소다 공장이 세워지는 등 초기 산업혁명의 중요한 동력 중 하나가 되었죠. 비누뿐만 아니라 유리, 제지, 섬유 표백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소다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르블랑 공정 자체에도 한계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기술 자체에 문제점도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어떤 점이 문제였나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부산물이었습니다. 아까 르블랑 공정 원리 설명할 때 잠깐 언급했지만 소금과 황산을 반응시키는 첫 단계에서 염화수소, HCl 가스가 대량으로 발생했어요. 이 염화수소 가스는 강한 산성을 띠고 있어서 공장 설비를 빠르게 부식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장 굴뚝을 통해 그대로 배출되면서 심각한 대기오염과 산성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환경오염 문제였군요. 공장 주변은 피해가 막심했겠는데요. 네, 공장 주변의 나무와 풀은 말라 죽고 농작물은 시들었고요. 심지어 건물까지 부식되는 등 환경 피해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고요. 르블랑 공정이 가져다준 풍요의 이면에는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던 거죠. 기술 발전이 또 다른 숙제를 안겨준 셈입니다. 이런 심각한 환경 문제가 있었다면 분명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랬습니다. 염화수소 가스를 처리하거나 재활용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러던 중 1861년 벨기에 화학자 에르네스트 솔베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완전히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솔베이 공정 또는 암모니아 소다 공정이라고 불리는 방식입니다. 솔베이 공정, 르블랑 공정과는 어떤 방식이었나요? 환경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니 기대가 되는데요. 솔베이 공정은 소금물, 브라인이라고 하죠. 여기에 암모니아 가스랑 이산화탄소를 반응시켜서 탄산수소 나트륨, 즉 베이킹소다를 먼저 만들고요. 이것을 가열해서 최종적으로 탄산 나트륨, 소다를 얻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이 과정에서 유독한 염화수소 가스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또한 반응에 사용된 암모니아를 회수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에너지 효율도 높고 생산 비용도 르블랑 공정보다 저렴했습니다. 와, 환경 문제도 해결하고 효율이랑 경제성까지 더 뛰어났다니. 그야말로 완벽한 대체 기술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솔베이 공정은 여러 면에서 르블랑 공정보다 월등했기 때문에 19세기 후반부터 점차 르블랑 공정을 대체하면서 화학산업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결국 20세기 초에는 르블랑 공정은 대부분 자취를 감추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르블랑 공정이 있었기에 비누 대중화와 위생혁명이 시작될 수 있었고 또 그 공정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솔베이 공정이라는 더 나은 기술의 탄생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과학기술은 이처럼 끊임없는 문제인식, 도전, 개선의 과정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르블랑 공정이 디딤돌 역할을 확실히 해준 셈이군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다양한 종류의 비누를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그 작은 비누 한 조각에 이렇게 파란만장한 역사와 과학, 그리고 르블랑 같은 인물의 희생까지 녹아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게 느껴집니다. 비누의 역사는 단순히 때를 빼는 기술의 발전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인류가 질병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게 된 공중보건혁명의 역사와 맞닿아있습니다. 비누의 보급은 개인 위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사회 전체로 확산시켰고요. 이는 결국 현대적인 상하수도 시스템 구축이나 의료 및 보건정책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리고 청결이라는 것이 단순히 질병 예방 차원을 넘어서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깨끗하게 씻고 나면 스스로 기분도 좋아지고 좀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경험 다들 있지 않나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청결은 개인의 자존감과도 연결됩니다. 스스로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행위는 자기 존중의 표현이 될 수 있고요. 또 단정하고 위생적인 모습은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 위생 수준의 향상은 사회 전체의 분위기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뭐랄까 좀 더 문명화된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비누는 인류가 더 건강하고 더 위생적이며 어쩌면 더 나의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돕는 작지만 강력한 도구였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무심코 손해주는 그 비누 한 장에 수천 년에 걸친 인류의 지혜, 과학적 탐구, 산업의 발전, 그리고 때로는 한 개인의 꿈과 좌절까지 이 모든 것이 응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스누리말 이름 비누에서 시작해서 고대 문명의 세정 방식, 연금술과도 같았던 소다 제조법의 혁신, 비운의 발명가 니콜라 르블랑의 이야기, 그리고 환경 문제와 기술의 진보까지 이 작은 비누 한 조각을 둘러싼 거대한 세계를 탐험해 보았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주변의 평범한 사물들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취자에게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비누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발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수많은 편리함과 기술들 뒤에는 어쩌면 비누 이야기처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누군가의 땀과 눈물, 혹은 예상치 못한 희생과 숨겨진 혁신의 역사가 있지는 않을까요? 잠시 시간을 내어 주변을 둘러보며 그런 숨겨진 이야기들을 상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